지금 이제 한 7회차 동안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책이 판단력 비판이고, 그 중에 이제 미학 부분, 미학이라고 지칭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일단 칸트의 철학은 비판 철학이고, 주저가 전부 다 비판자가 들어가 있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해서,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을 칸트가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붙은 것들의 한계를 규정한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한계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당성의 범위, 원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계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판단력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 뜻이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고, 개별적인 현상들, 개별적인 사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원칙이나 어떠한 법칙에 합당하게 규정하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이거하고는 서로 다른 개별적인 사물인데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거는 칠판지우개다 해서 칠판지우개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규정을 내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칠판지우개다라고 하는 하나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다양한 것들을 개념이나 어떤 법칙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정의를 할 때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 개념에 대해서 약간 부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약하는 데서는 빼고, 판단력의 기본 정의는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인데, 판단력은 칸트가 두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규정적 판단력하고 반성적 판단력으로. 예,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에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대부분의 판단이 규정적 판단력의 활동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성적 판단력은 이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 이게 가정을 하건대 그림을 하나 그린 겁니다. 아주 붉은 그 물감으로 격렬하게 한번 색칠을 하고, 그 위에 그 파란색으로 한번 덧칠을 한 어떤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적용시킬 만한 지금 보편, 즉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감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냉정에 감춰진 열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이 개념과 결합을 시켜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보편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런 새로운 보편을 찾아서 이 특수를 새롭게 찾은 이 보편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그 판단을 반성적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능력을 이제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성적 판단력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술의 감상이나 창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로운 과학적인 이론의 발견,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네. 5분 만에 할 걸 아까 한 3, 40분간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되고, 오늘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면은 바로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예? 시험을 볼 거예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예. 물론 뭐 이렇게
성적을 매기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성적을 매기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이거를 외워두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고, 계속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외워둬야지, 이게, 이해하는데 월등히 빨라지죠. 안 그러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얼마든지 얼머무려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단력 비판. 그러면, 우리 흔히 다 쓰는 말이잖아요. 비판, 판단, 뭐, 이거 다 흔히 쓰는 말이고, 뭘 좌우지간 비판하나 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말만 가지고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성적 판단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주로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감상, 그 다음에 과학적 발견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판단력 비판이 어떤 내용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 짐작이 되죠. 네, 어렴풋이. 네. 그러니까 미학 부분하고 자연 철학 부분으로 두 부분을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단력 비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에스테티시의 우어타일스크라프트. 예, 이 앞에 이제 그게 생략이 된 겁니다. 크리틱. 예. 크리틱 돼요. 이렇게 쓰면 에스테티시엔으로 바뀌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비판, 예, 이 말 빼고, 이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어타일스크라프트, 이게 판단력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그대로 하면은 우어타일. 그러니까 우어하고 타일이 결합된 말입니다. 타일은 이게 부분이란 뜻이고, 우어는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으로 나눈다. 원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 판단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이 이제 헬레오 로기시의 우어타일스크라프트. 이게 이제 흔히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은 앞에 제가 뺐다 그랬죠. 크게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목적론이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하고 로고스라는 말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죠. 목적의 논리다 이런 얘기죠. 텔로스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뜻이죠. 텔로스. 히라보, 텔로스. 그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은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의 핵심 전체 내용을 통상 자연 철학이라고 부른다. 예,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다루는 내용은 뭘 다루고 있냐면은, 자연 존재자와, 그 다음에 이 존재자들 간에 성립하는 한목적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연 존재자와 이 존재자들 간에 그 성립하는 한목적성에 대해서 다뤄요. 그 자연 존재자의 한목적성은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유기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쓰실 때 자연 존재라고 쓰시면 안 돼요. 존재자까지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자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하고 존재자라고 하는 말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말 그대로 하면 존재는 뭐예요? 그냥 있음이죠. 존재자는 이 겉자자로 하시나요? 굉장히 점잖게 하시네요. 예, 우리 놈자자로 하지 않나요, 이거? 예. 있는 놈을 얘기하죠? 있음이라고 하는 것과 있는 놈은 천양지차예요. 있는 놈, 존재자는 이런 것들은 있는 놈이죠.
예? 이런 것들은 있는 놈이에요. 있으면 이런 있는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규정이나 성격이 있음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연 존재라고 쓰게 되면 말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서 말이 성립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 존재자라고 반드시 붙여야 돼요. 예, 그죠? 자연 존재자와,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예, 그 놈들과 그 놈들 간에 성립하는 한목적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일단 자연에 존재하는 그것들 중에서 한목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유기체예요. 자연 존재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유기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한목적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공물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의 지금 현 상태요. 현 상태는 지우면은 왜 잘 지워? 이게 때가 많이 묻죠, 여전히? 이거는 반목적적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지우개의 목적이 뭐예요? 칠판의 분필을 깨끗이 지우는 게 지우개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걸 제작한 거죠. 예, 제작을 했는데 깨끗이 잘 지워져야 되는데 이런 분필가루 많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 목적에 반하는 성질을 갖죠. 이게 반목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으면 한목적적이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강의실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유기물이든 관계없이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성취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 한목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 말고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 존재자 자체가 한목적적이냐 아니냐, 그거를 얘기를 할 권한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생명체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심장이 있는 이유는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죠? 예, 피의 순환이 이게 목적이죠? 예? 피의 순환이 목적이 되잖아요? 예. 심장은, 예, 심장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피의 순환이 목적이 돼요. 이 심장이 피의 순환이라고 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건강하게 계속 펌프질을 하면은,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지금 한목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신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고장나면은 반목적적이 되죠. 예? 반목적적이. 그러니까 자연 존재 중에서 생명, 유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목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목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고, 그 개념에 목적 개념에 합당한 존재자들에 대해서 다루면은 자연 존재자의 한목적성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이런 유기체, 그 다음에 이런 유기체와 기타 자연 존재자들, 예? 기타 자연, 유기체가 아닌 자연 존재자들이 있죠. 예? 무기물, 예, 무기물.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전자연, 그러니까 전 자연의 존재자들, 예, 전 자연의 존재자들 간의 관계, 존재자들의 관계가 목적 관계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그 본격적인 자연 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예를 들어서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연 존재자들 간의 관계에서 보자면은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 초식 동물의 먹이,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통해서 전 자연의 존재자들의 질서를 설명하는, 그래서 그
이 유기론적인 세계관을 펼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인간 때문에 그런데 전 자연의 질서가 이렇게 하이라키를 그려서 그 정점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정점에. 그러니까 자연 존재자들 목적과 수단 관계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무기물이 있고 무기물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는 곧 식물을 존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무기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은 동물의 존재.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영장류,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 된다.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 돼요. 예? 이건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뭐 금방 캐치가 되죠? 예. 인간만이 자연 존재자들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은 항상 목적이 된다. 예, 항상 목적이 돼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물론 출판은 실천 이상 비판이 먼저 됐지만 칸트 윤리론에 대한 대표적인 명제가 뭐예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목적으로만 대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목적의 왕국에서 입법적 성원인 것처럼 행위하라. 예? 그런 해석을 내려주거든요. 칸트가. 예, 그건 다 이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은 자연 전체 질서를 목적론적인 질서의 관점에서 섰을 때 오로지 인간만이 수단은 결코 될 수 없고 오직 목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전 자연 질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이때에 추측컨대 이런 거를 만들어낸 설계한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연 질서에 기초해서 신의 존재를 설명을 하게 되는 이런 거를 자연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은 나중에 자연신학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이 왜 전자연의 질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그거는 신이 애초에 계획한 윤리, 그러니까 선을 이 자연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이때 그걸 윤리신학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윤리신학이라고 지칭하게 되고, 이런 신의 섭리에 있어서 인간은 창조의 섭리에 있어서 최종 목적이고 궁극 목적이다. 왜 자연 질서를 만들었냐?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가진 인격성을 최대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려고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을 씁니다.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은 이제 더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이 정도로 하죠. 서양의 철학 사상에서 칸트만큼 인간의 지위가 이렇게 분명하게 높은 그런 철학자도 드물죠. 굉장히 분명하게 더 정확히 이 자연 질서의 최종 목적과 궁극 목적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인간의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쿨투어. 당대에는 쿨투어나 빌둥이나 거의 등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쿨투어는 문화라고 그러고 빌둥은 도야, 도야라고 쓰는데, 쿨투어는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로 쓰고, 빌둥, 도야는 개인적인 성찰의 의미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칸트 당대에는 이게 의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의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 완성된 선을 완성하는 도야의 상태, 완전히 개화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마도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가 미학이에요. 미학이에요.